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희 시대에 대한 오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그 두 번에 걸친 그 동영상에서는 제가 대한민국의 성공은 굉장히 유니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제목도 유니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실제로 그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이 국가 간의 네이션 스테이트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전체 그 사회의 어떤 발전이랄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2차 대전 직후의 어떤 그런 그 국가 간의 서열이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속된 표현으로 제가 그때도 팔자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만 팔자를 고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자면 밑에 있다가 쭉 위로 뽑아 올려지고 이런 게 거의 그 불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인구 5천만의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되는 8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어떤 종적인 역사에 있어서도 이런 정도의 대성공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주변국의 하나였고 늘 일본에 치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횡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순위가 저 밑에 있다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쳐보거나 또는 중국보다 위에 있어 본 그 유일한 시기가 지금이다. 그 지금의 그런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나마 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박정희의 개발 경제였다. 경제개발이었다는 것이었고, 그 두 번째 얘기는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전통적인 그런 경제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요지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사고로 볼 때는 농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조업을 선택했고, 내수시장의 발전, 여야 되는데 수출 중심의 발전, 그 다음 공기업으로 가자고 하던 것이 민간기업으로 간 거고,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하는 데 있어서 개방 경제를 택한 거고, 말하자면 민족이냐 세계냐 하는 데 세계를 택했다는 겁니다. 대륙이냐 해양이냐 하는 데 있어서 해양을 택했다는 겁니다.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이제 제게 물어온 분이 계신데 이런 뜻입니다. 이 해양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 그리스라든지 또는 물론 로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문명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스라든지 또는 베네치아라든지 소위 지중해 문명의 베네치아라든지 또는 대영 제국의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하는 이런 국가들은 대개 해양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문화적 특성이라는 것은 경험론적이고 또 실질을 중시하고 명분에 구애받지 않은 그런 사회들입니다. 실용적이고 실리 중심이고 그런 반면에 또한 굉장히 보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가는 그 기점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관용의 미덕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에 도달하는 아주 역설적인 역동적인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에 반해서 대륙이라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주작적이며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공업 대신에 중화공업을 선택했다고 하는 문명사적인 대륙이냐 해양이냐는 게 문명사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고,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60년대와 70년대의 시대사적 특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이 성공한 여러 가지 기폭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세한 배경 문제는 좀 이따 설명하고 우선 60년대와 70년대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일단 월남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까요? 월남전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얽매여져 있는 것이 소위 유럽이 영국을 필두로 2차 대전 이후에 쭉 좌편향적 성격을 보여오다가
본격적으로 좌편향으로 돌아선 것이 소위 68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68년도에 있어서의 변화였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65년도 이후에 소위 모택동의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게 터져서 중국을 엄청난 암흑기로 몰아넣었죠. 모택동이 중국을 약 10년간에 걸쳐서 암흑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찬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중국의 부상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가정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논쟁거리가 됩니다만은, 모택동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을 암흑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건 상당한 사실에 부합하는 진리적 명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중국의 모택동의 문화혁명에 대해서는 리영이라든지 이런 아주 골수 말하자면 종북적 성향을 갖는 이런 분들은 중국 파르긴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책을 통해서 그 당시 젊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오도된 친사회주의적 그런 성향의 논변을 폈습니다마는 그런 거야 참 웃기는 오류라고 보고, 그 리영이는 죽을 때까지 전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활에 있어서는 전 전향했다고 봅니다마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전향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68 문화혁명, 또 65년도에 소위 중국의 문화혁명, 70년대 초로 들어오면 소위 이제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이런 사건들이 일제히 터졌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것들이 이제 60년대, 70년대가 되면 국민국가로서의 완성, 네이션 스테이트로서의 완성되어가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말하자면 그동안은 통치자라고 생각이 되었던 피치자 대중이 정치의 주역 또는 권력의 주인으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이션 스테이트의 완성기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반면에 대중 독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대중들이 정치 권력의 주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대중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다고 주장하던 모택동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인민 독재가 시작이 되는 대중 독재 또는 인민 독재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중적 측면이 있습니다. 둘 다를 일컬어서 좌편향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좌익이 정치 전부를 완전히 틀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60년대와 70년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월남전이 터지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부 이제 외국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일각에서 이제 박정희를 반대할 때, 박정희 대통령 반박정희 투쟁을 할 때 이제 선진 외국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 세계적으로 이제 좌경적 경향이 압도적인 어떤 주류적인 그런 흐름이 되고 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 길을 바로 잡았다고 봅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월남전입니다. 그 이제 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사건이라면 71년도에 8월 15일 날 소위 닉슨의 금태환 정지라고 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닉슨의 금태환 정지라고 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금태환 정지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혹시 동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김 PD가 동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 PD가 동전이 있군요. 예를 들어서 금본위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짜리가 금화다. 그러면 100원짜리 금화가 진짜 돈이 되기 위해서는 이 100원짜리 금화를 녹여서 금으로 팔아도 100원의 값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노미널 프라이스, 100원이라고 하는 명목 그 가치하고 실질 가치, 리얼 밸류, 금으로 녹여서 판다고 하는 리얼 밸류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금환본위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지폐다. 그럼 이 지폐를 가지고 와라.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있군요.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 나 지폐가 싫으니까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내밀면 이 10,000원어치의 금을 내게 내줘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금을 교환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신뢰도가. 그냥 종이다 이러면 믿을 수가 없지만 종이를 언제든지 가지고 와라. 그럼 10,000원어치의 금을 준다. 라고 약속한 것이 소위 이제 금태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에 금을 많이 보유하게 되고 결국은 그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그 많은 달러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금 달러를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 1온스와 교환을 해준다. 이 온스가 OG라고 쓰잖아요. OG. 오즈의 마법사 할 때 바로 그겁니다. 그 오즈의 마법사도 바로 이 온스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얘기 드릴 게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그 장황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1온스당 35달러고 교환해 준다고 하는 체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항상 무역 적자였기 때문에 또 이 제국이라는 것은 항상 무역 적자입니다. 뭐 이 얘기도 다음에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중국도 무역 적자였고 중국은 무역 적자였기 때문에 200년에 300년에 한 번씩 이제 황제가 바뀌는 겁니다. 왕조가. 근데 영국도 무역은 적자였고 로마도 무역은 적자였고 지금 미국도 무역은 적자입니다. 원래 제국은 무역 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보게 될 거예요. 왜? 뭐 물건을 사줘야 좋아하잖아요. 뭐 우리가 뭐 요즘 자식들도 부모가 돈을 줘야 좋아한다는 말이 있듯이 돈을 풀어줘야 좋아하죠. 착취만 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35달러 1온스로 교환을 해놓고 이 미국 돈 35달러를 가져가면 언제든지 금 온스하고 바꿔줍니다 하고 미국이 약속을 했어요. 그 이제 금태환 약속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보다가 보니까 무역 적자로 나간 돈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고를 육박하게 되었어요. 야,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금 달라 그러면 줄 금이 없다. 이런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닉슨이 71년도 8월 15일 날 앞으로는 금하고 안 바꿔줍니다 하고 폭탄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게 소위 닉슨 쇼크, 미국의 달러의 금태환 중단,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만은 미국의 제1차 빚잔치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서 닉슨이 달러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어버리고 달러는 이제 금하고 링크가 없어져 링크되어 있지 않은 돈이다 하고 폭탄 선언한 게 71년도 8월 15일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달러의 금태환, 닉슨의 달러 금태환 중단 폭탄 선언인데 이 폭탄 선언이 있고 나서 전 세계가 말할 수 없는 달러 가치 하락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달러 가치 하락이 바로 유가 폭등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 금값의 폭등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언젠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실록 외환대란 얘기하면서 약간 한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것만 따로 하루 떼내 가지고 소위 화폐의 역사에 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세계 전부가 미증유의 공포 속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말려 들어가던 시대가 이제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5년 중국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일대 암흑기가 도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68년에 유럽의 문화혁명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드골이 쫓겨나고 독일의 에른하르트 체제가 붕괴되고 하면서 전 유럽이 사회주의 좌파 정권으로 터닝을 하게 되고 소위 마크시즘, 네오마크시즘이라고 하는 좌익적 세계관이 유럽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게 68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작은 중국이죠.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사태가 터지면서 폴포트 정권이 이제 관여되는 이제 미정유의 살해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지면서 소위 네이션 스테이트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등장한 그런 국가들이 이제 소위 대중의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민주주의 주권자는 민중이다, 뭐 인민이다,
하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인민의 의지를 가진 독재자들이 전면에 부상하게 되고, 그 뭐 김일성이다, 또는 마오쩌둥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물론 그런 사태는 그 이전에 1930년대에 독일에서 히틀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났던 현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에 있어서는 좌도 있고,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국가주의적 또는 인민주의적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대중독재라는 측면에서 나치즘이라든지 마오이즘이라든지 또는 김일성주의라든지 이런 것은 하등 다를 게 없는 그런 사고 방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세계가 지배하는 세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그런 세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런 세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65년도, 64년도 이제 소위 그 통칭만 사건인가요? 그래서 미국이 월남전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이제 한국이 65년부터 8년간 72년까지 8년 동안 월남에 약 한 31만 3천 명의 군인들이 파병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대 대한민국의 역사상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군대가 그렇게 멀리까지 파견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중국의 고선지 장군이 서해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혹시 누가 자랑 삼으면 차라리 월남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만 3천 명의 군인들이, 31만 3천 명의 군인들이 월남에 파병되는 일이 196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72년도에 83 조치라고 하는 강력한 경제개혁 조치가 나왔고, 72년도 10월 달에, 그해 10월이었죠.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조치가 나오면서 오히려 한국은 좌경화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극적으로 비판해서 독재 시스템이 강화되고 소위 우파 독재 시스템이 나타나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걸 나치즘적 또는 파쇼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일면적으로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는 방향은 달랐죠.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또 박정희의 개발경제가 오히려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하나의 토대를, 물적 토대를 확실하게 닦은 것이 오히려 박정희 시대의 독재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성격을 갖는 제도였었어요.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텐데요. 세계적으로 좌익 선회를 했고, 북한이 그때쯤에서 70년대 초에 남쪽에 대해서 도발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북한산의 사모바이 밑으로 해서 이제 북한의 김신조 일당이 30몇 명이었나요? 국군으로 이제 옷을 변장을 하고 휴전선을 돌파해서 수직으로 남하해서 바로 북한산을 이제 넘어서, 그러니까 진관 외동이죠. 그쪽 그 구파발 쪽으로 넘어가지고 북한산의 사모바이, 비봉 옆에 있는 사모바이에서 하루 자고, 잤나요? 갑자기 헷갈리는군요. 사모바이에서 옷을 갈아입었나요? 하여튼 거기서 체제를 잠깐 했다가 바로 돌파를 해서 청와대로 밀고 내려오게 되는 그런 그 심각한 박정희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몰락의 하나의 마지막 단말만적 도발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월남 파병에 북한의 도발에 또는 전 세계적인 좌선회 이런 또는 닉슨의 금태한 정지로 전 세계가 무역이 경제 질서가 대혼란으로 빠져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히려 독재 시스템을 강력하게 굳혀나가는 독특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월남에 가고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과소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31만 3천 명이 이제 군함을 타고 월남으로 향하고,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제가 어릴 때 늘 이제 이 그 부산에 부두에 나갑니다. 부두에 나가면 이제 큰 뭐 어렸으니까 더 커 보였겠죠. 구남에 이제 병사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타고 병사들이 뭐 손을 흔들고 우리들이 이제 중학생들이 와서 교복을 입고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국기를 흔들고 그렇게 이제 월남전에 참전하는 군인들을 환송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엄마들, 그 병사들의 어머니들이 이제 전부 부둣가에 나와서 울고 애인들도 나와서 울고 이제 저희들은 뭣도 모르면서 그 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비극적이고 한 속에서 이제 태극기를 이게 종이로 만든 태극기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잘 갔다 오시라고. 물론 뭐 그 당시 시골에 살던 제 형님도 그렇게 해서 월남에 갔다 오셨어요. 또 제 가족 중에 또 제 뭐 매형도 그렇게 제 자형도 그렇게 해서 월남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31만 3천 명이 월남에 갔다 오고. 근데 그 과정이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에서 필연적 시기에 해당이 되었던 거예요. 그냥 뭐 국제 사정은 가만히 있고 뭐 평탄했는데 평지 돌출로 대한민국이 어떤 그런 결정적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유럽 전부가 좌익화되고 있고 북한의 마지막 단말마적 그 도발이 아주 뭐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까부스로 특공대가 파견이 되어서 바로 저기 빤히 보이는 북한산을 사모바이를 타고 넘어서 청와대로 공격하는 상황이었고 월남에서는 전쟁이 터져서 뭐 엉망이었고요. 미국이 그 무역수지 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키는 닉슨의 폭탄 선언이 나오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문명의 전환기라고 할까요? 대전환기가 일대 전환기가 일어났습니다. 70년도 전체가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름 붙인 고물가 속에 경기 불황이 겹치는 저성장과 고물가가 보통 고성장에 고물가가 오는 게 당연한데 저성장에 저물가가 오는 이런 저성장에 고물가가 오는 그 오일 쇼크로 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폭등하고 또 금값이 폭등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 길을 모색했던 거.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적 선택을 했다. 그런데 맞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아마 결정적 선택을 한다고 본인이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이 그렇게까지 결정적 선택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고 아무도 단순히 이제 외형상 이제 독재 시스템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독재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신헌법이라는 이제 더 독재를 강화하는 강력한 초법적 수단이 나오고 긴급 조치들이 일제히 나오고 긴급 조치들은 위헌적이었다는 판결을 잇따라 최근 들어서 받고 있습니다만은 긴급 조치가 잇따라 나오는 그런 갈등과 긴장과 말하자면 벼랑 끝에서의 어마어마한 갈등과 투쟁과 분노와 결단과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얽히면서 온 사회가 터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말려 들어갔던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위대했던 많은 그 당시 민주투사들도 다치고 희생자들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대했던 시기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아팠던 시기가 있었겠는가. 그렇게 격렬하게 아프고 고통받고 그러면서도 가열차게 전진했던 시기가 바로 60년대와 70년대였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시대를 어느 정도는 민주화의 측면에 강조점을 두건 산업화의 측면에 강조점을 두건 이제는 우리가 그 모두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 시대가 어떤 절망적 시대였던 반면에 또 어떤 진보를 향한 결정적 시대였다는 것도 동시에 쌓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직도 국내에서는 이념에 따라서 그 시대를 놓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오독들이다. 잘못된 것들이다. 이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정말 정면으로 보고 이해하고 껴안을 수 있는 뭐 누가 잘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웃기는 얘기고요. 그 시대를 그대로 직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대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는 온 것이다 하는 그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박정희 개발 경제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오독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월남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월남전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백척간도로 몰아갔던 6.25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비로소 근대화되는 하나의 산업화되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바로 월남전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월남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월남은 소위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패망한 월남이 했던 길을 지금 겨우 통일 월남이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전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부에서 베트콩은 뭐 월남 안에 있었던 존재들이 베트콩이었으니까요. 월남과 월맹 이 그렇게 싸우고 나중에는 이제 월맹이 드디어 이제 남하를 하게 되죠. 그 베트콩은 월남 안에 있었던 이제 말하자면 좌익 게릴라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싸웠고 나중에는 남북전쟁 소위 월맹과 월남이 통일 문제를 놓고 그렇게 극적인 전쟁을 한 끝에 월맹에 의해서 공산화 통일이 되었는데 공산화 통일이 되고 나서 지금 월맹이 하는 노선은 뭐냐? 공산화 통일이 되기 전에 월남이 하던 노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방향이라는 것이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지금 우리나라 종북주의자들 아직도 거기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역사의 진행 방향이 공산화는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만은 어떻든 월남 자체 얘기는 두고 월남전을 통해서 31만 3천 명이 갔다 왔다. 외국이라는 데를 갔다 왔다. 외국물을 먹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었다. 후진국이 있고 선진국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골 무지렁이 말하자면 병사들이. 월남전쟁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으로 해외 사업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월남에 가서 길을 닦고 유통업을 하고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건설도 배우고 물류도 배우고 기계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월남에서 한국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제일 총 같은 걸 잘 잊어먹어요. 김 PD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세요? 김 PD도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건 알아야 돼요. 한국 부대는 전투만 나갔다 오면 탱크도 다 잃어먹고 오고 잊어먹고 오고 총도 다 잊어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군인들이 비겁해서? 그럴 리가 있나요? 한국 군인들은 전투만 나갔다 오면 장비를 다 잊어먹고 들어옵니다. 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서울로 실어 날랐거든요. 그리고 잊어먹었다 하니까 이제 미군들은 기가 찬 거죠. 야, 너들은 왜 전투만 나갔다 오면 다 잊어먹냐? 그게 전부 서울로 한국으로 빼돌리고 미군으로부터 또 M16 또 다 받고 거짓을 한 겁니다. 거짓을. 그 우리가 아는 한진그룹, 뭐 월남그룹이잖아요. 월남에서 사업을 일으켰고요. 우리가 아는 건설회사 다 월남에서 길 닦는 거 배워가지고 해외로 나가고
그 기술 가지고 들어와서 서울에서 한국에서 고속도로도 놓고 다 그랬던 거죠. 그 사실은 한국의 세계화 또는 한국의 기업 형성 과정 또는 한국군의 현대화 이런 데 있어서 월남전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디딤돌이었어요. 완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월남으로부터 우리가 월남의 수출 얼마, 그 브라운곽스라는 것도 있고, 뭐, 월남전에 대해서는 뭐, 책도 뭐, 여러 권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브라운곽스 통해서 한국이 월남에 수출해도 좋다. 6천만 달러까지 수출해라. 그때 이제 수출을 막 해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근대화 산업화되는데 월남전은 정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브라운곽스의 수출 6천만 불, 뭐 총기 뭐에 16 한 대에 얼마, 뭐 탱크 뭐 하나에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 월남전의 경제 효과를 그 다음은 다 월남전의 경제 효과냐? 택도 없습니다. 수십 배, 수백 배인 것이죠. 거기서 사업 하나 눈을 뜨게 되고 무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거기에 갔던 30여 명의 병사들이 또 유럽으로 또 건너가고 전 세계 다른 지역으로도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자기 한국인을 가지게 된 말하자면 기폭제가 월남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유럽으로 나가고 월남에 같은 병사들이 그대로 동남아로 진출하고 동남아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데 눈을 뜨고 건설회사들이 만들어지고 한진 같은 운수회사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70년도에 해외 건설 사업이라는 게 가능했던 것들. 그런 전사들이 있었기 그 디딤돌로 해서 70년대 중동 특수라는 게 만들어지고 초기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의 결정적인 조건이었다. 무엇이 월남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데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편에 남는데 전 세계가 와서 도와주었듯이 16개국이 우리도 월남이 실패했지만 비록 월남이 자유국가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월남에 가서 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도약의 밑거름을 우리는 거기서 닦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경제개발연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60년대와 70년대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당시 세계적인 조건이 어떤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했다. 그게 그 당시 전 세계적인 조류에 어떻게 대한민국만이 정말 한 마리 연어처럼 물길을 박차고 올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해 두지 않으면 단순하게 무슨 뭐 당시 경제정책이 어떻다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역사와 살아있는 경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서 사업을 하고 총기를 뺨16을 뒤로 빼돌려서 서울로 실어 나르고 대한민국으로 거기서 군인들이 또 동남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거기에서 군인들이 야 일제 말하자면 텔레비가 이렇게 좋구나 일제 카메라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중에 생기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69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질풍노도와 같이 내달렸던 운명적 시기에 대한민국이 운명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 그 당시에 박정희 씨 개발연대의 개발정책을 아마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찬성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영웅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3강으로 60, 70년대에 박정희 개발연대의
국제적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